약물 치료는 그 많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 거죠.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의 효과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보험 기록에 남아서 가짜 뉴스들이 만연해 있어요. 정신과 약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귀여미님의 사연입니다. 아이의 틱 증상이 작년 겨울에 발생했는데 수련회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의원의 침 치료로 3개월 후 많이 호전되다 사라졌는데 최근 한 4, 5일 전부터 전보다 눈에 띄게 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도 자꾸 틱 느낌이 온다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있나 며칠 이야기 나누어 보니 학교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속상한 일 생겨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틱 때문에 알게 되었네요. 지난번 스쿨닥터 강쌤 영상을 보니 이렇게 반복되면 만성 틱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약으로 치료하기가 걱정이 됩니다. 약물은 솔직히 겁이 많이 납니다. 주변 친척 지인들의 아이들을 보면 약 치료보다는 성장하면서 없어진 경우를 보았는데요. 저희 아이도 약물 치료 안 하고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다음 사연은 단풍나무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겪었었는데요. 한 3, 4년 정도 괜찮다가 다시 우울증이 와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년 정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점점 나아져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잘 움직이고 미루던 일도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고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상태에 따라서 약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약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내가 약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먹지 말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다시 우울증 증상에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약을 먹고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상담센터보다 먼저 정신과를 가는 게 더 낫다. 일단 알겠어요.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정신질환이 아니면 더 좋은 거지만 먼저 정신과를 찾아가서 정신질환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더 근본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과에 가면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OX? X. 정신과에 가서는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 평가를 통해서 어떤 진단이 내려졌을 때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는 그 많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 거죠.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약물 치료를 하는 거다. 정신과 약의 효과는 진통제처럼 바로 나타난다. 대부분 X. 정신과 약물들은 다른 과 약물들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보통은 먹고 최소한 3, 4일 또는 1주, 2주 이렇게 시간을 좀 요하는 그런 약물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런 약이 있습니다. 수면제라든지 이런 거는 진통제까지는 아니지만 먹고 한 30분 내로 효과를 발휘를 해야죠. 공황 상태가 돼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럼 그런 때도 신속한 효과를 발휘하는 약물이 들어가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효과가 진통제처럼 바로 나죠. 그러나 그래서 보통은 뭐 2, 3주, 3, 4주까지 쭉 보면서 점핑해서가 아니라 점점 도와지고 그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치에서 유지되는 방식이에요. 정신과 약 치료 이후 약을 끊기 힘들다. X. X? 치료라는 거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 그 치료 중에 약물치도 역시 그 약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 회복이 돼서 이제는 끊어도 되겠다. 이제 약물 치료나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회복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끊으면 되는 거고요. 또 그 끊는 과정도 정신과 약에 따라서 약물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가급적이면 서서히 끊는 게 좋고 일정한 시간을 쭉 두면서 관찰하면서 서서히 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약물을 끊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약에 더 이상 투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약 끊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 기록에 남아서 취업 시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다. X. 가짜 뉴스들이 만연해 있어요. 가령 뭐 정신과에 한번 가고 나면
뭐 그게 평생 따라붙는다. 그래서 내 취업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또 병원에 오는 것들을 주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치료에 적정한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염려하지 마시라.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부분에서 일단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사회다. 특히 의무기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의무기록은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본인. 법원이라든지 또는 어디 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청했을 때조차도 본인 허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허가 없이, 허락 없이 어떤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건 일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게 팩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떤 약물도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없어요. 코로나 백신 할 때도 뭐 1상, 2상, 3상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많은 이제 그 하나의 약이 탄생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실험을 해요. 어떤 A라는 약물의 부작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만 명의 사람들한테 투여했을 때 10만 명 중에 단 한 명에게서 발견되더라도 다 부작용 리스트에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약물은 투명해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치는 과정이 얼마만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게 내 몸속에서 소변이나 땀이나 이걸 통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모든 경로가 아주 투명하게 규명돼 있어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파일은 너무나 투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약물이 탄생한다고 할 때는 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소위 저울질이 다 끝나서 우리 인간한테, 특히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주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약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일단 가져도 된다. 대부분은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아요. 효과로 정말 이렇게 그 좋은 결과들을 내는 환자들이 더 많고요. 그러나 이제 가끔씩은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나 그 부작용을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또 그 환자도 컨트롤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서 그 부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생길 건가를 예측하기는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이제 생기잖아요. 생기면 의사는 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판단도 해야 되고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는 거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다시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틱 치료 약물도 중에도 좀 졸리는 부작용을 가진 약물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졸음이 오고 멍하고 어눌해지는 걸 부작용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부작용이 초래가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도록. 1차 약물, 2차 약물, 3차 약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 약물. 그걸 1차 약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차 약물을 쓰면 다 좋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약물이라는 거죠. 근데 부득이하게 그 환자가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1차 약물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2차 약물 또는 3차 약물 이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정신과 약물은 아주 다양하고 많고 종류도 많고 다양한 라인들이 있다. 일단 뭔가 가고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불편하면 병원을 안 가셔요. 그리고 약을 끊어버리셔요. 근데 그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그 약을 처방하는 데는 다 의학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오시면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든 찾아가서 방법과 조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작용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부작용 경험조차도 그 약이 내 몸속에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이 지나면 원점이죠. 전혀 부작용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발생한 순간 힘들죠. 이거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뭐 내가 정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불안이 있는데 그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이제 진료 문화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희도 과제인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그거 있어요. 부작용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또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바로 있고요. 효과가 100%고 부작용이 0%면 제일 좋은 조합일 거고, 그런데 효과가 80%인데 손해보는 부작용이 한 20%다. 그럼 이제 또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훨씬 효과 쪽이 크니까 이걸 감수해서라도 그래도 쓰는 쪽이 낫겠는가, 이걸 고민하게 되고, 제발 주변에서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했을 때 왜 그런 약을 먹느냐면서 그 단견을 갖고 약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아, 그래, 그냥 놔두면 괜찮을 거야, 커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 사실을 믿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사실 그거는 독이 되는 위로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틱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틱 증상을 완전히 없앨 정도의 용량을 한꺼번에 못 써요. 대부분 정신과 약물들의 투약의 방식은 소량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하고, 그리고 적정 용량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올린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우울증 약을 먹고 우울증이 내가 회복됐다라고 느끼기까지는 대략 뭐 거의 한 달 정도까지도 봐요. 다른 내과 약물하고 또 다른 점이죠. 정신과 약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정신과 약물들은 많은 약물들이 장기 복용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상, 또는 2년, 뭐 3년. 어떤 약은 또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어요. 그런 만큼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엄청 많이 해요. 안전성에 대한 엄청난 실험과 연구를 거쳐서 약물이 나오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작용이 정신과 약물에 많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훨씬 더 낮아져야 된다. 그냥 배 아프면 내과에 가듯이 쉽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면 뭔가 내 기능에 뭔가 이상이 왔구나라고 해서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엄마가 어디가 그러면 우리 애가 좀 요새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또는 틱이 있어서 나 소아정신과 가라는 얘기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걸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다 그러면 마치 그 마음의 병은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뇌의 기능상의 이상을 통해서 생겨나는 어떤 증세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약을 먹고 뇌에서 작용을 통해서 우리 뇌를 건강한 상태에 또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증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약 아닌 이상한 치료에 굉장히 의지들 많이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 그러나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명성과 엄청난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들이 축적돼 있다는 걸 일단 좀 알고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귀요미님 틱에 대한 그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또 다시 생긴 걸로 봐서는 만성 틱장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만성 틱장애는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뭐 정신질환 그러면 대단하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뇌에 뭔가 기능적인 이상이 사실 초래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많이 뇌의 원인들이 이제 밝혀져서 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치료법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돼 있고요. 이게 그냥 증세가 생기진 않거든요. 소인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스트레스랑 딱 맞물렸을 때 이 틱의 어떤 증상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걸 소인이라 그래요. 자기 내적 원인이죠. 우리 아이의 만성 틱 전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아이의 그 특성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권해보고 싶고요. 전문가의 평가를 좀 받으시라. 그리고 지금은 조금 그 자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우리 아이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렵지만 그 일에 용기를 내서 직면하고 빠르게 직면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전문의 선생님 만나서 평가를 일단 제대로 받아보라는 권유를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단풍나무님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은 굉장히 약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죠. 완화시켜서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이 환자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고 두 가지를 놓고 약을 지속하는 기간도 정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오랜 임상 경험에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환자의 약물을 좀 빨리 조급히 끊어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재발의 위험성이 더 많았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느긋하고 조금은 더 더디 가더라도 안전하고 탄탄하게 가는 쪽의 방향이 더 낫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힘내시고 좋아질 거고, 또 좋아지시면 약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요미님 그리고 단풍나무님 화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